자, 첫 번째 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펼쳐서 무엇을 볼 거냐면 첫 번째 페이지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번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단원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단원이 있고요. 저렇게 없어요. 그 밑에 소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1단원, 뭐 1-2단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단원 1단원에 뭐 소단원 1단원 또는 소단원 2단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1, 1-2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대단원을 보면요, 대단원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단원도 보면은 소단원 안에서의 학습 목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선생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교과의 기본을 바탕으로 무언가 더 심화된 것들을 해나가는 연습들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뭐 오늘 처음 수업 듣는 건 아니고 사실은 멘토 수업을 계속 해왔잖아, 그렇죠?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이 뭐 독해 지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학 지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또는 때로는 혼자서 읽고 문제를 풀고 하면서 이제 접해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은 그냥 이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있으니까 읽고 문제 풀고 약간 그런 이제 구조였다면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문제집, 그냥 그 문제집 안에 있는 문학 작품과 그 다음에 비문학 이런 것들을 읽을 때도 이 중학생 때 배우는 교과 개념에서 비롯된 읽기를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야. 문학 작품에서도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그 시 같은 거 읽고 하면서 시적 화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적 화자, 그 화자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는 아닌데 쓱 훑어가면서 지나갔었거든. 근데 그게 1학년 때가 기억나는 사람은 그게 좀 가져져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조금 머릿속에서 휘발되어 있겠지. 자,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하게 중학생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면서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실전,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 수준의 어떤 문학 작품이든 비문학 글이든 읽었을 때도 이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이 어떻게 적용돼가지고 이게 읽기로 드러나는지 또는 작품 해석으로 드러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얘기를 좀 많이 해줄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교과 과정에서의 단원의 목표입니다. 단원의 목표.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의 단원들은 모두 그 학년 그 학기에 그 시기에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읽을 때나 작품을 해석할 때의 방법들을 하나씩 뭔가 이렇게 그 샌드위치 위에 뭔가 이렇게 재료를 점점 얹어가듯이 이제 배워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단원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 1단원 전체 대단원의 학습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면 심미적 체험입니다. 심미적 체험. 자,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심미라고 하면은 아름다움을 즐기다 또는 아름다움을 느끼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학 작품이 심미적 체험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1단원의 목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심미적 체험이 뭔데? 라고 하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을 하는 거야.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가 되는 거야. 아름다움이 대체 뭘까? 자,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 필기하세요. 이제 한국문학에서는 아름다움과 관련해가지고요. 크게 우리가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네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아미. 다음 두 번째는 비장미. 다음 세 번째는 골갱이. 다음 마지막은 숭고미. 자, 여기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직접적으로 이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는 국어실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약간 외워서 대답하기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종류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는 흔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되게 뭐 예쁘고 귀엽고 좀 잘생긴 것, 조화로운 것, 겉보기에 그냥 보고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약간 이런 것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우리 문학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것만을 아름다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작품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우아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조화로움, 겉보기에 딱 훈훈하고 보기 좋고 보고 있으면은 아 참 좋네 예쁘네 막 이런 생각 드는 것들 있죠. 우리가 평소에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우아미에 속합니다. 우아미. 다음 비장미는 뭐냐면요, 비극 또는 슬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면서 작품 속에서 뭔가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나도 공감해서 같이 슬퍼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비장미에 속합니다. 비장미. 이런 슬픔을 통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야. 슬픔을 통한 심리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골개미는 무엇이냐? 풍자나 해학을 통한 심리적 체험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 웃긴 게 있을 때요, 무언가를 보고 재밌어, 막 웃어, 눈물이 빠지도록 웃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술작품을 통한 심리적 체험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심리적 체험에 해당하고요. 자, 이 해학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어떤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를 해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풍자는 무엇이냐? 이 해학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은 그게 풍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풍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상을 약간 깎아내리는 또는 대상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바로 풍자야. 자, 그리고 이 풍자의 기본 원리는 해학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풍자 또는 해학은 골개미. 자, 다음 숭고미.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이에 숭고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숭고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에 많이 붙이냐면요, 숭고한 희생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누구 어떤 어떤 이렇게 경찰관님의 어떤 뭐 소방관님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약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약간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느끼기에 거룩하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소방관 분들 그다음에 경찰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살아가게끔 이제 희생해 주시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거룩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요. 또는 우리가 숭고하다라는 말을 언제 많이 쓰냐면 부모님의 어떤 무한한 사랑을 느꼈을 때, 부모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이 굉장히 어떤 이제 숭고한 사랑이다, 또는 이제 뭐 어떤 희생적인 부분이 있을 때 숭고한 희생이다 라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숭고라고 하는 게 언제 느껴질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거대한 자연 앞에 이렇게 딱 맞닥뜨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자연이 너무 거대하고 광활해서 이들에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정말 내가 보면서, 왜 우리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슴이 웅장하다 약간 이런 말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가슴이 웅장하게 느껴지는, 너무 대단해 보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좀 약간 숭고미에 해당합니다. 웅장함,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숭고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숭고가요 참 우리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어쨌건 우리는 이렇게 한국 문학을 아름다운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1-1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펼쳐주세요. 13페이지.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문학, 이거 지금 따라 적을 필요 없어요. 문학의 아름다움, 요게 바로 이제 대단원이다, 그쵸? 대단원 안에 지금 소단원으로 이렇게 두 작품 나옵니다. 봄나무라고 하는 작품, 그 다음에 실수라고 하는 작품. 자, 그럼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알고 가야 하느냐? 문학이라고 하는 건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이다. 뭐 하는 거를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학습해야 되느냐?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거. 자, 다음 작품과 관련된 심미적 체험을 공유하는 거.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거까지가 이제 단원의 학습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넘어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교과서라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해설이랑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쌤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들을 좀 해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들도 좀 한번 유심히 봐주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쌤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부분에서 서술형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서술형이.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작품은 벼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별거 없어요. 밤 하늘을 그어버리는 노란 소톱자국. 놀란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벼락이 벼락 또는 번개가 내리치는 그 모습을 표현했는데 마치 무엇처럼 표현했어요?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나온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치? 자, 그럼 우리가 표현법 배운 것 중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는 내용 무슨 법입니까?
그렇지, 의인법이겠다. 그쵸?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노란 손톱 자국으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번개가 치고 있는 모습을.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은유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막 물어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 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다루진 않는데 만약에 이걸 시험에 낸다고 하면은 주로 뭘 내냐면은 그래서 이 작품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장면인지를 그냥 객관식 형태로 좀 물어보는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제 벼락의 모습, 노란 손톱 자국 비유, 번개가 치고 뒤이어 천둥이 울리는 현상을 천둥에 놀란 거인이 달려 나오는 것에 빗대어 표현. 시각적, 청각적, 심상의 결합. 자, 요건 안 적어도 되는데 쌤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심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심상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 있습니까? 따로 없나요? 자, 심상이라고 하면요, 한자 그대로 하면 뭐냐면 심은 마음 심자야. 우리 마음 심. 상은 뭐냐면요, 왜 우리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포커스 맞추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 포커스 맞춰지는 그 이렇게 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마치 사진이 찍히듯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 우리 마음 속에서. 자,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심상이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 뭐 다양한 감각 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얘기하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뭐 촉각, 미각, 후각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한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하는 표현을 이제 감각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해서 감각적 표현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요거를 뜻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요즘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말 잘 안 쓰기는 해요. 근데 개념 자체를 알아두세요. 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천둥이라는 시는 사실은 이제 뭐 이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는 표현은 아니야.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아니다. 잠깐만. 자, 천둥처럼, 천둥 소리처럼. 너무 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이별을 구하는 어떤 이별의 뜨거운 손인사 뭐 이런 식으로 이별의 뜨거운 손인사라고 하면은 이 손인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을 흔드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럼 손을 흔드는 거는 이제 시각적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이 뜨겁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 촉각이야. 자, 그러면 뜨거운 손인사라고 했을 때 뜨겁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손인사를 말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은 손인사를 말하고 싶은 거야. 왜? 이별의 뜨거운 손인사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들이 감각을 그러니까 다른 감각으로의 전이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표현인 거거든. 자, 그래서 이 감각의 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너무 깊게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건 간에 여기서 말하는 심상이라고 하는 개념만 무엇인지 좀 잘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심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에 배워왔던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심상이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입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서 문나무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봄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봄나무야, 봄나무. 자, 그러면 봄나무인 이유도 있겠죠. 자, 시를 읽기 전에 요거를 꼭 하나 기억합시다. 여기 메뉴에다가 씁시다. 일단 오늘 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이제 이해시키려고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시라고 하는 문학입니다. 이거를 오늘 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조금 이해를 시키려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문학은 그러면 어떤 문학이냐?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일단 첫 번째 뭐냐? 화자. 두 번째 시적 상황. 세 번째 정서인물. 자,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어. 이게 1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세 가지 요소를 기준점으로 해서 읽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랑 메토 수업을 해본 사람은 알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선생님은 고등학교 수준 모의고사 수능 문제조차도 이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건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여기에서 얻어지는 내용들, 정보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자, 문학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조금 이제 문학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냐면요. 선생님, 문학 작품은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만 정답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학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특히나 학교, 국어, 특히나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식의 어떤 시험에서 문학을 물어볼 때요 절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할 만한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거를 어느 작품을 읽건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읽건 매번 똑같이 그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 기술 또는 그런 읽기 능력이 사실은 중학생 때부터 계속 이제 쌓여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화자의 위치예요. 화자의 위치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시 안에 있느냐, 시 바깥에 있느냐부터 시작이야. 우리 왜 그 동백꽃 하면서 서술자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고 배웠어요? 주제가 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 그걸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화자의 위치도 마찬가지야. 어느 위치에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요 위치, 자, 다음 태도.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한가? 또는 이 시에서 드러내고 있는 태도가 어떠한가?
보는 겁니다. 이 태도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뭐 말투, 어조, 우리가 흔히 어조라고 하죠. 말투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건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단순히 시각적인 이미지만 이미지가 아니야. 그냥 어떤 이제 뭐 후각, 촉각 뭐 이런 것들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전부 뭐에 해당한다?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상상이 돼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들고 카메라로 찍었어. 자,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 핸드폰 안에 보일 장면이 무엇인가? 영상이 무엇일까? 가 바로 시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정서. 정서는요, 쉽게 말하면 이 작품 속에서 전하고 있는 감정에 해당한다. 그치? 자, 그런데 이 정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어. 그러니까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야. 기쁨, 슬픔, 외로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지. 이런 단어들은 정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쵸?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가지고 배우게 되는 또는 이제 갑작스럽게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을 맞이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당혹스러울 게 뭐냐면 어떤 정서인지가 파악이 안 되는 글들입니다. 왜?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 있어서.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시 안에 그려져 있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 특히나 이제 시적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화자가 이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정서를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어떤 작품을 읽었을 때 작품을 이렇게 제대로 읽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으면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100명한테 다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를 이제 좀 객관적인 어떤 시각으로 좀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능력이야, 능력. 자, 볼게요. 봄나무. 자, 나무는 봄이 아팠다. 자, 지금 시가 나무는이라고 했어요. 화자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맞죠? 이 시의 주인공은 나무야. 자, 그래서 뭐가 몸이 아팠대요. 표시할 필요 없어요. 이 색깔로 표시하는 건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자, 몸이 아팠다. 눈보라의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자, 여기까지 끊으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지금 나무에 뭐가 많다? 상처가 많다. 맞죠? 그 곳이 오래전부터 어땠다? 근지러웠다. 상처났던 곳이. 자, 그래서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자, 여기까지 끊으면 나무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 스스로 얘기했는데 좋은 일이 있는 이유는 뭐야? 봄이 오면. 맞지? 자, 그러면 이 시 안에서 이 봄이라고 하는 대상이 지금 기다림의 대상이 되었어. 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맞잖아. 왜? 봄이 오면은 뭐가 있을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가 보기에 화자의 입장에서 봄은 이제 이 겨울을 견뎌내고, 여기 지금 견디며라고 되어 있다, 그치? 자, 그래서 겨울을 견뎌내고 봄을 맞이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 나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런 마음에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갑갑하다고 나가고 싶어 했던 애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이파리들이겠네. 맞죠? 자, 그런데 이파리들은 언제가 돼야 필 수 있어? 봄이 와야 필 수 있어. 자, 그런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파리를 피워내는 일이었겠지. 맞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무에서 이파리가 자라는 모습을 상처 입은 곳에서 피워냄으로써 이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근데 그러면 그 나무는 왜 상처를 얻었느냐 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표시해 주세요. 눈보라, 빗방울. 나무에게 상처를 준 존재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눈보라 또는 빗방울에게 상처를 입거나 또는 이제 빗방울한테 얻어맞았던 곳들에서 나중에 무엇이 피워나지는 거야? 이파리가 피워나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형편 시봄나무는 시련과 상처를 견디고 이파리를 피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얻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감동과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냐라고 했을 때 나무들이 이파리를 피워내는 걸 보고 마치 상처받은 존재가 상처가 아물고 예쁜 어떤 무언가를 피워내는 그런 존재처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나무라고 하는 대상을 마치 사람이 상처받는 것처럼, 그래서 인화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도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서 지금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심미적 체험이라는 거지. 나무의 이러한 모습,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리를 피워내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감동, 깨달음,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한 종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내용상의 특징과 표현상의 특징을 전부 다 볼 겁니다. 자, 내용상의 특징에서 드러나는 부분, 시련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바로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숭고함이라고 합니다. 숭고함.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 대단하다는 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막 비꼬고 이런 게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대단하게 느껴지는 어떤 대상의 좀 찬란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숭고함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숭고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파리를 피워내는 거야.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야. 그냥 나무의 모습에서 숭고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파리는 그러면 왜 시련을, 자, 그래서 시련, 이파리, 나무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 자, 다음 표현의 아름다움. 자,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극복하고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사람처럼 그려낸 표현에서 감동과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자, 요거는 뭐냐? 위에 나와 있지만 표현입니다. 표현. 시의 내용과는 별개로 어떠한 표현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의인화된 의인법이죠. 의인법이 사용된 부분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느꼈다. 자신의 심리적 체험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위로 이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작품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시련을 견디면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어떤 삶의 자세. 자, 그 다음에 특징 의인화. 자,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몸이 아픈 나무의 상황과 원인, 아플 때마다 나무가 한 이유를 제시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이 시에서 나오고 있는 시상 전개거든요. 시상이라고 하면 뭐냐? 이 시를 읽으면서 보이는 어떤 이미지를 시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요, 하나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시는 읽으면서 이 이미지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상을 전개하면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상 전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무가 아픈 거는 이미 시 초반에 나왔다, 그치? 상처를 받아서 아파. 자, 그런데 이 아픈 나무가 왜 아프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아플 때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파리를 피워내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2-1번 볼게요. 예시 답안에서. 자, 2-1을 바탕으로 시에서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자,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 자, 다음 요거 지문 중요합니다. 자, 다음 글을 참고하여 시인이 어떤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했는지를 추측해보는 겁니다. 자, 눈 온 다음날 산에 가면 중동이 부러지거나 몸을 찢기며 이제 떨어져 나온 생솔가지들로 눈이 아프다. 자, 여러분들, 이게 부산 사람은 눈 볼 일이 잘 없다, 그치? 자,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이 산에 있으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무슨 동물의 비명소리 같이 막 뿌지직 빠지직 막 하는 약간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눈이 내리다가 나뭇가지 위에 쌓이면서 그게 무게를 못 버티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설해복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인해서 부러진 나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납니다. 눈이 실제로 많이 내리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한 눈 때문에 지금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또는 이제 뭐 상처가 나거나 이런 모습을 이제 본 거죠. 이 글쓴이가. 자,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나무들은 갈 곳이 없대요. 저 자신이 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나무는 그 자리에 뿌리 내려놓고 살고 있잖아, 그치? 그곳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저 자신이 집이다 라고 표현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눈의 무게가 입을 찢고 얼음이 전신을 뒤덮더라도 나무들은 견딘답니다. 이제 날이 풀리고 바람이 순해지면 몸을 덮이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자리마다 나무들은 새 잎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그 시를 썼겠다, 그쵸?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겨울산에서 추위를 견디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며, 자, 이러한 시련, 봄의 새잎, 감동. 자, 이것이 왜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은 다 심리적 체험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 글쓴이가 했던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이러한 시를 쓴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겨울산에서 추위를 견디는 이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시련을 거쳐야지 봄에 새잎이 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무엇을? 감동을 느끼고. 알겠죠? 자, 다음 실수 넘어갈게요. 자, 실수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수필이라고 하는 글의 관례입니다. 수필. 자, 수필은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글쓴이의 생각이라든지 깨달음, 또는 글쓴이가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 등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어가야겠다, 그렇죠? 자, 굉장히 유명한 수필입니다. 그리고 실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요. 작가인데 이 라이덕 작가는 원래 이제 이 수필을 쓰는 작가는 아니고 원래는 시인입니다. 시인. 자,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마치 글 내용에 이 나와 있는 이 그 장면 이미지가요, 진짜 시적으로 눈에 막 영상처럼 보이는 것처럼 쫙 이렇게 시각적으로 막 감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선생님 중간에 짚어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작품 제목은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이제 실수와 관련된 거겠죠. 옛날 중국에 곽희원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시는 이러했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았는데 이 아내가 다시 자신의 남편에게 답시를 써준 거야. 이 답시 내용을 어떻게 써줬느냐? 벽사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호를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휜 종이뿐이옵니다. 이 여자가 받은 편지는 뭐였어? 휜 종이만 적혀있는 편지를 받은 거야. 자,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 하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곽효원이라는 사람은 아내에게 어떤 편지를 보낸 거야?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담겨있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아내가 뭐라고 느꼈습니까? 이 편지 내용에서 차라리 말을 안 하려는 게 아닌가. 왜? 너무 그리워서 이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야. 자,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을 종이에 담을 수 없으니 나는 백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뭐 한 거야? 해석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곽희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의례적인 이제 문안 편지,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평소에 쓰듯이 그냥 맨날 하는 말들 쓰여져 있는 그런 편지가 어디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야?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거야. 그걸 보냈어야 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 했다. 자, 그래서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에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속담 인용. 꿈보다 해몽이 좋다. 무슨 말이냐? 해몽이라고 하는 게 꿈을 풀이해 주는 걸 말하거든.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잘 없긴 한데 어떤 사람이 막 꿈꾸고 나면은 그거 내가 해몽해 줄게, 꿈 풀이해 줄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하는 건 실제 일어난 그 사건이나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것을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때 더 좋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뭐 약간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꿈보다 해몽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내었다 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준 것이다. 자,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고 난다. 자,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도 굳이 따지면 어떤 표현이에요? 역설적 표현이다, 그치? 행복한 오해. 오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잘못 이해하는 걸 오해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표현했으니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실수라면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비구니들이, 자, 여기서 비구니가 뭐냐? 처음 들어봤을 텐데 그 절에 사는 스님들 중에서 그 여자인 스님 있죠? 여자인 스님을 비구니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분들, 그 여성 스님들이 사는 그 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빛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대요. 이분은 그 여성분입니다. 자, 여성 시인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여행할 때 빛이나, 다음 페이지, 화장품을 천천히 챙겨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자,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나오시길래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무슨 말을 했느냐? 스님, 빚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님한테. 자, 그러니까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대요. 왜 그래? 스님은 빚을 빚을 일이 없다라, 맞죠? 자, 그래서 그제야 파르나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이제 눈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난히 빛을 냈다는 게 머리가 빛을 냈다는 거야? 아닙니다. 내 눈에 띄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 눈에 그 이제 깎은 머리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다. 본의 아니게 노 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스님은 웃으시면서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빚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다음 페이지. 자, 방 한 구석에 놓인 체크 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 막 열려고 하다 보니 그 가방 위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썼다는 뜻이겠다, 그치? 자, 그래서 적어도 5, 6년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방은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 들고 온, 자, 잘 보세요. 세속의 짐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자, 세속, 우리가 좀 세속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세속적이다 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좀 물질적이다
라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세속적인 것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종교적인 것들 또는 이제 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거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세속의 짐이었음에 틀림없었다라고 하는 건 이 세속의 짐이 먼지 쌓여 있는 이유는 뭐야? 이 지금 있는 공간은 절이기 때문에 이런 세속의 것들이 필요 없는 공간들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가방 속에서 과연 허름한 옷가지들과 빗이 하나 들어있었대요. 자, 그래서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대요. 자,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자, 표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려니.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세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숭늉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일단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와야 돼. 맞죠? 물을 길어 와가지고 집에서 그 물 가지고 밥을 해야 됩니다. 맞죠? 밥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다 푼 다음에 남아있는 누룽지에다가 물을 붓고 끓이는 게 숭늉이야. 맞죠? 그러니까 숭늉을 찾으려면 어디에 가야 돼? 일단 첫 번째는 가마솥에 있는 부엌을 가야 돼. 맞죠? 그리고 숭늉을 찾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가마솥이 있던 가마솥을 쓰던 시절로 생각해보면 최소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지 숭늉을 먹을 수가 있어. 맞죠? 자, 그런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위치에서 그 제대로 된 물건을 찾는 행동도 아니거니와 동시에 한 2시간이나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이 적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빈다. 왜? 머리도 없는 사람한테 빚을 달라고 하는 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표현이 그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빚이라는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했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다. 자,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여기서부터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여러분들 심리적 체험을 한번 좀 해보세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빗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봤대요. 눈빛을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때처럼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딱 여기까지가. 자, 이 글쓴이가 노스님의 눈빛을 딱 봤을 때 노스님의 눈빛이 어떻게 느껴졌던 거야? 눈이 막 그렇게 동공지진을 했겠죠. 동공지진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글쓴이가 느낄 때는 그 눈동자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눈동자를 읽어낸 거야. 자, 그래서 그게 실제 사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신의 과거를 안 떠올렸을 수도 있어. 맞죠? 그런데 글쓴이가 보기에 그래 보였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를 더듬어 올라가고 있는 그 눈빛이 마치 뭐 같았다라는 거야. 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때의 모습과도 같았다.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한 개인의 눈빛 속에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연어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참 표현이 대단하죠. 자, 그래서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게 빛났다. 자,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니. 자,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세속의 시간을 추억하게 했기 때문에 나의 그 한마디로 어떤 한마디? 스님, 길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한마디로. 실제로 스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글쓴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걸로 작은 보시는 한 셈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까지 했다. 자, 이 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왜 은혜를 입거나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작은 보답 같은 거 있죠. 보답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건 이제 불교 용어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글쓴 입장에서는 나의 그런 엉뚱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평소에 본인이 잊고 살아오던 그 과거의 모습까지 한 번쯤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작은 보답은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뭐 했느냐, 위로해 보기까지 했다. 자, 그래서 글쓴이 생각은 이처럼 악의가 섞이지 않은 실수. 자, 여러분들, 악의라고 하는 거는 나쁜 의도다, 그치? 나쁜 의도가 섞이지 않는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대요. 자,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학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았다.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 본인에게 있어서의 이 실수의 긍정적 의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전부 요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쌤이 간단하게 그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요, 선생님은 이 작가분을 실제로 뵌 적이 있거든. 나이덕 시 원래 좋아해. 원래 엄청 팬이었고, 나는 시를 좋아하고 시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생 때 이제 이분이 하시는 강연 같은 어떤 캠프에 대학생들을 이제 참가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참가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한테 시를 가르쳐주던 교수님도 이제 이분과 같은 시대에 활동하셨던 시인이셨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나를 비롯한 좀 이제 아끼는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같이 간 거야. 가가지고 밥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사람이 한 20-30명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차를 탈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이덕 씨는 운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저기 전라도에 계세요. 조선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 순천인가까지 오셨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 차 탈 인원이 없어. 꽉 차가지고 선생님이랑 선생님 친구랑 그다음에 선생님 그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랑, 선생님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운전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4명이서 같이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되게 사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굉장히 연예인 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앞에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시고 나는 뒷좌석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지가 진짜 어떤 이미지냐면 되게 똑똑하고 말 실수나 이런 것들도 거의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표독스러운 느낌이나 이런 느낌은 또 아니야. 인상 자체는 되게 푸근한 아주머니 같은 느낌인데 틀린 말을 잘 안 할 것 같이 생겼어. 틀린 말을 잘 안 할 것 같이 생겨서 이제 아마 본인을 보고 다른 사람이 긴장을 하는 구석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을 거야.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와, 이 사람 정말 수다스럽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 데는 말을 1초도 안 쉬고 계속 하더라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말도 재밌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있다 보면 뭐가 이렇게 좀
이게 긴장이 좀 풀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좀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글들을 쓰면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 읽다 보면은 그 작가분의 그 교수님의 모습이 되게 좀 자주 떠오르게 되거든. 근데 아마 실제로 그랬을 거야. 실제로 실수도 되게 많이 하셨을 거고요. 혼자서 엄청 잘 돌아다니십니다. 그 가족도 있으신데. 그래서 막 이런 절에도 아마 그 가방도 없이 가셨다는 거 보면 그냥 계획 없이 가셨을 거야. 운전하고 돌아다니시다가 그냥 경치 좋은 데 발견해가지고 여기 가고 싶다고 해서 아마 주말이나 이런 데 가셨을 거거든. 그러니까 준비물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셨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제 막 좀 그 모습이 막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글쓴이에게 있어서 지금 실수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때가 많았다는 거야. 나한테 누군가가 다가오는 데 있어서 좀 더 마음을 쉽게 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많이 얻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을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자, 그러니까 글쓴이는 평소에 무엇을 많이 한다? 실수를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실수에 어처구니 없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원래 어처구니란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어이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대요. 자, 그래서 크다는 뜻 자체는 약화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에 이제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이제 말로 지칭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를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굽니까? 글쓴이죠. 왜? 글쓴이는 글을 쓰는 작가잖아. 그쵸? 글을 쓰는 작가고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예술적 작업을 한다는 건데 예술적 작업을 하는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는 좀 당연한 거겠다.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국 자, 주제입니다.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왜? 가 뒤에 나오겠죠. 자,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왜를 여러분들은 언제 써야 할까요? 서술형을 쓸 때 써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밑에 나옵니다. 자,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뭐라고 한다? 삶과 정신의 여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실수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부정적인 대상이야? 긍정적인 대상이야?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맞죠? 왜? 실수라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용납은 해줄 수 있을지언정 실수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좀 부정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실수라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긍정적인 면을 끌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어떻게 되고 있대요? 점점 좁아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죠?
우리의 현실. 자, 그래서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 감아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대요.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처음에는 뭐 얘기했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요 현실에 대한 좀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철이가 아니라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 그러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있다. 그쵸? 자, 그래서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한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내 속의 어처구니는 머리를 뒤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뭐라고?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사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자 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뭐다?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서 내면서 살면서 살아야 한다고. 자, 요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게 1차원적으로 말하면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 실수를 하고 또 그 실수를 용납해주는 그러한 생활을 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두커니 속에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말은 또 뭘로도 연결되느냐? 삶에 무엇을 가져야 한다? 여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로도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는 크게 에피소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실수가 박희원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의 편지를 꽉 찬 그리움으로 읽어내도록 했으며, 2번 산사의 노스님으로 하여금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건져내도록 해주었다고 말이다. 자, 그래서 이 정리 부분 한번 볼 건데요. 수필이에요, 수필. 수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보니까 수필은 대부분 자기 고백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성격은 자기 고백적이고 교훈적이다. 왜? 아까 얘기했죠. 글쓴이의 삶을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깨달음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수필이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특징을 볼 건데 요겁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부정적인 식의 대상 무엇이었습니까? 실수였다. 그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가지 일화를 통해서 무엇을 끌어냈느냐?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자, 다음 비유와 묘사, 속담과 관용 표현. 자, 이거 속담, 관용 표현 뭐 이런 거 2학년 때 했었죠, 맞죠? 자,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했느냐?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표현상의 특징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체험 이런 것들도 있겠다, 그치? 뭐 속담이나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을 이제 재미있게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글에 쓰인 어떤 표현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 체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 1번은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작품의 소개에 두 가지 일화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을 때 공통점은 뭐냐? 두 일화 모두 실수가 예상 밖의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 다음. 자, 원래 이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을 짐작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말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다, 덜렁거린다, 꼼꼼하지 않다, 뭐 이런 거다, 그쵸? 자, 별표 3개 3번. 다음을 참고하여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가 되는 핵심 문장이라고 했다, 그치? 자,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수가 우리 삶에 여유를 주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1번, 2번 두 가지입니다. 실수가 우리 삶에 여유를 준다,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 실수라고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 별표. 이 단원에 나오는 핵심, 이 단원에서 하는 학습 활동의 핵심 무엇이냐?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단원 속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심리적 체험을 통한 이제 소통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소통 활동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인상적인 내용이나 표현을 찾고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스님에게 빚을 빌리러 간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내용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심리적 체험을 한 겁니다. 자, 우습기도 하고 개성도 잘 느껴졌어. 웃기기도 했대요. 자, 그러면 그런 해학적인 면모도 좀 잘 느껴졌겠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골개미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쌤 아까 얘기했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에 비유했다고.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정말? 또 하나 이제 그 사담을 얘기하자면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쌤 원래 시를 전공했고 굉장히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득 시인에게 있어서 시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을 언어화하는 것이 바로 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그려낼 수 없는 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게 그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시인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왔느냐? 스님의 눈빛을 보면서 이 스님의 눈빛에서 과거를 더듬는 듯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이미지를 느낀 거야, 맞죠? 자, 그런데 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이미지를 마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표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기억을 더듬어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어떻게 생생하게 또는 아름답게 느껴졌다 라고 하는 표현상이다, 그쵸? 자, 내용상이 아름다움, 표현상이 아름다움. 아, 이 시다가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서 이것도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인상적인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다? 뭐 위로나 희망을 느꼈다. 자, 그 다음 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속담. 속담의 의미 아마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 다음에 우물가에서 숭늉이 찾는 격이려니와 라고 해서 문장의 의미가 더 풍부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여러분들 자습서에도 다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자습서에 왜 보면 이런 식으로 본문 내용 쫙 나와 있고 옆에 내용 문제 하나 둘셋4개 해가지고 몇 개씩 나와 있잖아, 그치? 자, 특히나 그 여기 본문 옆에 있는 그 자습서에 그 본문 내용 확인 문제 풀 때요. 네, 이거 교과서 내용 다 안다고 해서 이거 여기 본문 내용 안 보고 그냥 풀면 안 됩니다, 알겠지? 보고 연결해서 푸는 연습이 좀 돼줘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내신 공부는요 본문이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본문을 한두 번 읽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내용 다 알거든? 한 번만 읽어도 다 알아.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읽은 내용 본문 이제 한 달 뒤에 물어봐도 내용 다 대답할 걸 너네들 다 아는데 알다 보니까 더 자세히 알아. 근데 쌤이 아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떤 문학 작품이 실려있는 소설이나 이런 수필 긴 내용의 글들이 실려있는 어떤 그 단원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있는 아주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진 않거든. 대체로 보면 줄거리만 기억해요. 근데 그 줄거리만 알고 있는 게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확인 작업을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풀 때 옆에 있는 문제들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 사실은 되게 금방 풀잖아. 좀 내용이 그 문제가 쉬워서. 그래서 그거 풀면서도 그냥 씩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도가 다 있습니다. 그 쉽게 나온 게. 그 보기 하나하나가 여기 이 글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내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쌤 이거를 1시간 한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1시간 하고 간단하게 쉬는 시간 좀 주는데 한 5분? 한 4,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 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온 사람 갔다 오세요.